최근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혼인 연령 증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지칭하는 싱글족, 싱글슈머 등 다양한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 유통시장에도 이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소용량, 소포장 제품들이 마트를 점령하면서 일코노미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생겨났는데 일코노미는 이제 1인 가구하고 이코노미의 경제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용어인데요.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인한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장용기로 인한 쓰레기 문제. 일코노미 시대, 우리는 어떻게 물건을 사고 또 버려야 할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물건을 사는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도 더 많은 제품들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비 형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는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거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부모와 친척들이 모여 살던 대가족이 현대로 들어서며 부모와 아이가 사는 핵가족으로 바뀌더니 요즘은 아예 부부만 살거나 한부모와 아이 혹은 혼자 사는 집 등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고 선언한 비혼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수년 동안 1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5년 317만 가구로 20%에 달하던 비율이 2010년 421만 가구로 100만 가구 이상 늘면서 구성비가 23.9% 증가했다. 오는 2035년엔 1인 가구 수가 763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는 요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보통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50대 순이거든요. 근데 이게 2045년까지 더하기를 해보면 30년을 더 더하면 되죠. 그러면 2045년쯤 되면은 아마 70대 이상이 가장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50대, 40대 이런 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 트렌드도 맞춰야 되고 생산 트렌드도 맞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비 쪽에 요즘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새로운 소비 성향이 생겨났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유통업계인데 싱글족들을 위한 소포장 일회용 제품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도 예외는 아니다. 음료들을 크기를 줄인 채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이고 포장을 풀기만 하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싱글족들을 겨냥한 제품인데 이런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일코노미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일코노미는 이제 1인 가구하고 이코노미의 경제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용어인데요.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급되는 효과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비중, 그게 합쳐져서 일코노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일코노미 경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여기 2만 원짜리 수박 한 통이 있다. 이 수박을 4등분한 후 가격표를 붙이면 4가지 각각의 수박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잘린 수박 한 덩이를 6,000원에 판매한다면 수박이 조각나면서 가격은 비싸졌지만 판매자는 일코노미 제품을 통해 4,000원의 부가 이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수박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수박 한 통보다 높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일코노미의 핵심이다. 물론 어떤 제품이든 대용량을 사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로서는 대용량 제품은 다 먹지도 못할 뿐더러 처리 비용을 따져볼 때 개별 포장돼 있는 제품을 고른 것이 훨씬 이득이다. 최근 가전제품들도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실용성을 높이되 크기는 최소한 제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인용) 김치 냉장고, (1인용) 밥솥 등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율도 훌쩍 뛰어올랐다. 가구 역시 자리를 차지하던 큰 가구 대신 1인 혹은 2인이 누릴 수 있는 제품들이 눈에 띈다.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접이식 가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 소비 지출 규모는 2010년 60조 원에서 2020년 120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30년엔 194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민간 소비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들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혼자 술을 먹는다는 의미의 혼술, 또 혼자 영화 보는 것을 의미하는 혼영도 이제 흔한 말이 됐다. 홀로 밥을 먹는다는 혼밥족들은 더 이상 식당의 넓은 테이블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혼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1인용 테이블이 마련된 식당이 늘어났고 오히려 혼밥족들의 전용 식당마저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혼밥 현황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모두 혼자 먹는 국민의 비율은 9%로 조사됐다. 한 번 이상을 혼자 먹는 경우도 무려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세 끼를 혼자 먹는 비율이 52.3%에 달했다. 이는 전체 혼밥 인구의 5배가 넘는 비율이다. 이처럼 혼밥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일찍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겪어왔다. 그 결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일명 땅콩 주택들이 등장했고 인기를 끌어왔다. 또한 극장이나 영화관, 또 노래방도 혼자 즐길 수 있도록 변화해 왔다. 가족 구성원이 없어도 일상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1인 가구 수는 약 31.7%로 25.3%인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하지만 2035년 한국의 1인 가구 구성비는 약 34.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의 증가 추정치 37.2%에 좀 더 근접해질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도 그럼 이러냐? 예, 세계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혼자 사는 30대 가구 또는 50대 가구 또는 나중에 뭐 사별을 하거나 이러면 또 70대 가구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특히 유럽 쪽이.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코노미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형태 변화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소포장 제품들이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개별 포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도 상당하다. 심지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재활용 폐기물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1인 가구가 일회용기에 담긴 제품들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코노미에 대안이 될 만한 경제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공유 경제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공유 경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도 이 공유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공유 경제는 2008년 하버드대 교수 로렌스 레식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 나의 자산을 내가 안 쓰는 동안 남에게 쓰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전에는 이제 재화를 소비하려면 소유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집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가 있다거나 또는 주차장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빌리는 사람도 싸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어차피 그 재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빌려줌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유경제 선두주자를 꼽으라면 단연 이웃나라 중국이다. QR코드를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상 속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공유경제를 통해 마련한다.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부터 비 오는 날 필수품인 우산은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이 사용하던 것들을 비가 올 때만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하되 소유하지 않는다는 무소유 정신이 중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농구공 같은 소소한 품목도 공유해서 이용할 정도로 공유 경제는 중국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전 세계 공유 경제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5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20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유 경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재화를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이런 경우는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재화를 이렇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하는 서비스가 이제 발달되었다. 특히 ICT 같은 정보통신 기술과 위치 기반 추적 서비스 같은 것, 이런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기존의 나눔의 이런 경제하고 연결되어서 좀 더 정형화되었다, 좀 더 플랫폼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경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데 얼핏 보면 렌탈과 비슷하지만 이용 방법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동차 공유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한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장기 렌탈을 한 차량을 다시 일반인들이 렌트할 수 있게 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특정 기간 동안 차량을 계약한 제로카 파트너들이 필요할 땐 충분히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소카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유된 차량은 소카 회원들이 자유롭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중에 발생되는 대여 요금의 일부를 제로카 파트너의 월 대여료에서 할인받아서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원 김희수 씨는 차로 출퇴근을 한다. 김희수 씨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차를 빌리고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수익을 얻는 공유 시스템이다. 업체가 마련한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쉽게 자동차 이용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제가 차를 사서 이용을 하더라도 제가 차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보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시간이 훨씬 이제 길 것 같았는데 그런 시간에 쉐어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제가 이제 차량 이용 금액이 할인될 수 있다면은 저한테 되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서비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렌트카를 공유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장기 렌트비를 충당하는 식이다. 주차 후 자신이 안 쓰는 시간을 설정한 뒤 공유 플랫폼, 즉 앱을 통해 차량을 공유하겠다고 알림을 띄운다. 그러면 그 시간만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정의 비용을 내고 차를 이용한다. 이용자들은 사용 후 다시 주차장에 차를 반납하면 된다. 실제로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첫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저 차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할인 금액이 좀 적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뭐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할인 금액이 발생해서 제가 매달 내는 이용 금액에서 그만큼이 할인돼서 훨씬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박원규 씨 역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차이기에 청소를 자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자동차 유지비를 생각하면 이런 수고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박원규 씨는 지난 5월과 6월에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1, 2월에는 크게 할인받지 못했고 그냥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되어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왔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적다 보니까 한 40만 원대까지 납부를 했었는데요. 비용을 걱정했다 보니까 근데 이게 5, 6월쯤이 되어서는 주변에 이용하시는 소친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그 단골도 생기고 5, 6월에는 그래서 할인율이 100%, 그러니까 제가 납부해야 하는 돈이 0원이 되는 5, 6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를 하는 공유 경제 서비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전거 따릉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공유 경제 서비스들은 가게 수익과 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 또 경기연구원의 공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한 대는 개인 소유 차량 20대를 도로에 나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이 서비스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도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공유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 건물 내부에는 조금 생소한 도서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곳일까? 내부로 들어갔더니 다양한 종류의 공구들이 방문객들의 시야에 들어온다. 공구 도서관은 기존의 다른 도서관처럼 공구를 책처럼 대출할 수 있다. 이곳은 지동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고요. 예전에는 서울 목욕탕이라고 해서 그 안 쓰던 목욕탕을 개조해서 생활문화센터로 만든 창룡마을 창작센터라는 곳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구도서관을 마련한 곳이 많이 늘어나서 한 8군데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그 전에 작년까지는 4군데 정도 시범 사업을 해서 있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이거 지동 공구도서관입니다. 다양한 공구들이 크기별로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폭이 크다. 공구라는 것이 무엇을 고치느냐에 따라 써야 할 품목들이 수시로 바뀐다. 일반 가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구를 각각의 사이즈에 맞춰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동네마다 공구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평소 많이 사용하는 공구들은 물론 고가의 핸드드릴이나 컴프레셔, 절단기도 공구 도서관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개인이 공구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훨씬 더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 절단기에는 최근까지도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부피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공구들. 단 한 번만 쓰고 오랫동안 쓰지 않을 공구를 구입하기에는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 1년에 몇 번쯤은 꼭 필요하지만 평소에는 이용할 일이 없는 공구들을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법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 공구 도서관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다. 다양한 공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의외로 가정에서 구매하기에 굉장히 비싼 종류의 20만 원대나 30만 원대 비싸고 큰 공구들, 예를 들면 컴프레셔나 핸드드릴류의 종류들이 한 번 쓰기에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이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할 수 있어서 그런 큰 공구들이 자주 나갑니다. 이곳 공구 도서관에는 소형 공구부터 대형 공구까지 약 65종이 넘는 공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공구라도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인데 최근 들어 소문을 듣고 공구를 빌리러 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거 어디에다 사용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뚫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공구 좀 조금 센 걸로 가지고 가셔야 전력이 될 좀 것 세야 같아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신청서 있어요. 공구를 빌릴 때는 도서관처럼 간단한 개인 정보가 담긴 대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구 도서관을 이용해 왔을까? 요번 주는 일주일에 한 5분 정도 빌려 가셨고요. 6월 달에는 한 25명 이상 빌려 가시고 1월부터 한 6월 달까지는 100분 정도 빌려 가셨어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빌려 갔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하실 일들이 많으신가 봐요. 고칠 일들 아니면 손볼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대여해 가신 것 같아요. 그럼 뭐 주로 많이 가져가세요? 주로 많이 빌려 가시는 거는요. 전동 드릴이나 아니면 이렇게 직소 그리고 컴프레셔에 연결을 해가지고 집안 청소하신다고 그것도 많이 빌려 가셔요. 함께 나누는 생활 속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구 도서관. 이렇게 공유의 개념은 일상 속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함에 따라 그전 같으면 그냥 물건을 사놓고 쓰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꼭 사도 되지 않은 물건이면 이렇게 빌려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서 쓸 수가 없는 재화도 있죠. 예를 들면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차를 사기 위해서 주차장을 미리 준비했다고 했을 때 막상 이제 그 주차장을 준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서 차를 샀는데 자기는 직장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낮에는 그 주차장이 비어 있고 상당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서로 쓰지 않는 재화를 빌려줌으로써 이득이 생기고 또 이렇게 공영 주차장 같은 요금을 내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빌려 쓰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나눠 쓴다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서울 망원동의 한 건물.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소규모의 다양한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다. 매달 자체 추천 도서를 진열한다는 작은 서점에서부터 디자이너가 차렸다는 꽃집은 이 건물을 찾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독특한 것은 내 점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게 물품들도 함께 전시해 이웃 가게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는 건물이어서 그 골목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계단이 계속 이쪽 골목과 반대쪽 골목으로 이어진 형태로 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게 스키플로우 방식으로 구성된 건데요. 보통 한 층별로 건물을 입주시키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 층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4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층에 더 많은 가게들이 반층 정도의 격차를 두고 구성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뭔데요? 약간 건물의 규모는 작지만 층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작은 공간임에도 여러 가게가 들어와서 세분화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설계부터 공간 쉐어링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는 이 건물은 출입문이 따로 없는 대신 건물의 중앙부를 뚫어놓았다. 그리고 그 개방된 공간에 위층으로 안내하는 계단이 설치된 것이다. 총 9개의 가게와 4개의 사무실이 공유한다는 이 건물. 1인 가게가 쓰는 공간은 실제로 서너 평밖에 되지 않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쉐어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크다. 단순한 가게 임대와 공간 쉐어는 결과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당 같은 경우를 같이 사용하면서 본인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연다거나 혹은 같이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협력해서 같은 이벤트를 기획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 반지하에 위치한 식당. 이곳을 운영하는 최연우 씨는 홀로 창업을 결심하기까지 꽤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작은 공간을 렌트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과연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그냥 홍대 주변이나에서 이제 다른 지인분들도 가게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상권이 막 확장되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집세 오르고 가게세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와서 사실은 제 가게를 하는 걸 굉장히 주저했었어요. 여기는 계약 조건이 5년 동안 월세가 고정 임대예요. 그래서 5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또 5년 동안 제가 이제 어떤 자리를 잡고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소형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공간이나 점포 쉐어링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게 모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의류 쓰레기다. 패스트 패션이 시장을 휩쓴 가운데 한 계절만 입고 버려지는 옷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의류는 제작 과정은 물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 경제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시 화양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유는 자신의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내부에 마련된 룸에는 다양한 정장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신체 치수를 정확히 측정한 사람들은 용도에 따라서 이곳에 있는 정장을 대여할 수 있다.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나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류 공유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네, 여기는 저희가 수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저희 기증받은 정장들이 다 깨끗이 수선되고 관리되어서 이제 대여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트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몇 종 정도의 수트가 있는 건가요? 아마 정확하게 몇 벌인지 말씀 못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한 1,500벌에서 2,000벌 정도 정장이 있어요. 구두나 벨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기증을 해주신 것들이고요. 뭐 구두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증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집에 있는 벨트인데 좀 허리 사이즈가 안 맞아져서 기증을 해주시기도 하고, 다 기증받은 품목들입니다. 자켓이나 바지, 스커트는 10,000원에 블라우스와 셔츠, 구두는 5,000원 정도면 대여할 수 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하는데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아무리 저렴한 정장이라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곳에선 저렴한 가격에 정장을 공유해서 입을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가격이 마련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정장들이 기증받은 옷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헌옷이라고 꺼려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일단 저희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이걸 버릴 옷이라서 여기에 주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후배들, 청년들이 좀 잘 입었으면 해서 보내주시는 옷들이라서 상태는 뭐 거의 그냥 새 옷과 다름없이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이제 기증받은 옷을 굉장히 아주 좀 깐깐하게 선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스타일이라든지 옷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바로 면접에 입고 가셔도 아주 당당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 좋은 옷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옷들은 전문 옷장지기들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구두나 가죽 제품들을 닦거나 수선하는 일에서부터 옷을 세척하고 깔끔하게 다림질하는 작업이 전문 기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헌옷이고 빌려 입은 옷이라고 해도 늘 자신의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낸 듯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저희가 이제 반납이 들어온 의류를 넣어서 스타일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스타일러는 이제 잔주름이나 이런 냄새나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큰 주름이나 이런 건 다림질하고 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오염이 있는 의류는 저희가 세탁을 따로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옷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신체 치수에 맞게 옷을 수선하고 관리해주니 맞춤 양복점 부럽지 않은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의류 공유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지 옷을 하나 빌려 입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독특하게도 이곳에는 옷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종종 손편지를 보내온다고 한다. 그 편지 속에는 자신이 오랜 세월 소중하게 입었던 정장의 역사와 사연이 담겨 있다. 옷하고 이렇게 기증 이야기를 같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멋쟁이였던 남편의 옷들이라고 이제 사이즈도 잘 맞지 않고 양복 입을 일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아껴두었던 옷들인데 보내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옷을 빌려간 사람들은 기증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담아 감사 편지를 남기기도 한다. 정장을 입고 가서 면접에 합격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손편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다. 전에는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옷 한 벌을 공유함으로써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던 곳이라 기쁘기만 합니다. 단순한 물건의 공유가 아니라 함께 쓰고자 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것. 김소령 대표는 그것이 공유 경제의 진정성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제가 공유 경제에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거는 이게 물건이라는 게 어떤 온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중심으로 사람하고 사람이 조금 더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사실은 공유 경제 하면은 굉장히 큰 대기업들을 주로 많이 아시고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따뜻함이 조금 사라진 게 아쉬운 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꼭 대기업에서 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 가까운 지역에서 그냥 내 물건을 누군가와 나눠서 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서로 뭐 작은 행복을 좀 나눌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가장 좀 아름다운 공유 경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맞이하게 된 일코노미 시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공유 경제. 실속 있는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질 수 있는 존재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공유 경제는 우리나라의 그 소비나 이런 경제 활성화에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서비스업 비중이 좀 제조업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정부가 그 전체를 관리하는 또 어떤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돌파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유 경제가 잘 활성화되면 서비스 부분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인 가구가 늘고 있다고 해도 사람은 홀로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가족의 구성원으로 음식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던 연대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제 다른 방식의 공유를 통해 더 큰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코노미를 넘어선 공유 경제 시대. 현명한 소비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